기묘한 인생 강요당하는 유명인. 때때로 바의 스탠드 같은 데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으면 옆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 것도 퍽 재미있다. 소문의 대상은 내가 아는 유명인인 경우도 있고 상사나 동료, 친구인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가장 재미없는 것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얘기로 저기 아무개 말야, 그 사람 참 대단해. 재능이 있어 따위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쪽도 따분해져서 빨리 험담이나 하지 하고 바라게 된다. 그 자식 바보라니까 진짜 멍청하다고.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하고 나오게 되면 어차피 남의 일이니까 이쪽은 유쾌하기 짝이 없다. 몇 년 전에 요코하마에 있는 스톡이란 재즈클럽의 스탠드에서 한 잔 마시고 있자니 옆자리에 앉은 셀러리맨인 듯한 젊은 두 사내가 줄곧 신교지 기미의 얘기를 하길래 또 여느 때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었더니 느닷없이 저기 말야, 무라카미 하루키란 작가 있잖아. 그 사람 말야 하는 얘기로 바뀌어 그 다음은 듣지도 않고 허둥지둥 나와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신교지 기미의 얘기에서 아무런 맥락도 없이 내 얘기로 옮겨갈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다. 그러면 신교지 기미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해 얘기해보세. 뭐가 좋을까? 소설 얘기나 하지. 젊은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뭐 읽은 거 있나? 그러고 보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나도 일단 경계 태세를 취할 수 있어 괜찮지만 목구멍 밑에서 바로 위가 시작되는 식으로 화제를 바꾸니 그만 온더록 잔 가장자리에다 코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아주 드물긴 하지만 안면이 없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나는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지 않으니 극히 드문 정도에 그치지만 늘상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고역일 것이다. 잡지에 사진 정도가 실리는 거라면 실물을 만나도 의외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무척 생생하게 비추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절대 텔레비전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가끔 텔레비전 출연 의뢰가 들어오지만 인형 옷을 입고 출연해도 괜찮으시다면 나가겠습니다라고 농담을 하면 그래도 좋으니까 나와주세요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하기야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나와 친분이 있는 안자이 미즈마루 씨도 한 번 텔레비전에 나갔다가 그 뒤로 여러모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이튿날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서 텔레비전에 나오셨지요 하는 인사치레를 들었다고 한다. 텔레비전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다. 뭐니 해도 문예지가 제일이다. 문예지의 소설을 쓴다고 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으니까 말이다. 언젠가 한 번은 진구 구장 외야석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며 야쿠르트 대 주니치전을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 무라카미 씨 사인 좀 해주세요 했다. 나는 진구 구장 외야 우익석에 오는 여자에게는 대체로 호감을 품고 있으므로 좋아요 하자 그 여자는 저기 힘내라 야쿠르트 스왈로즈라고 써주시겠어요? 라고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비교적 좋아한다. 소부센 전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을 걸어온 적도 딱 한 번 있다. 그럴 때는 나는 그저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타입이라 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대단히 미안할 따름이다. 게다가 전철 안에서 말을 걸어오면 주위 사람들도 힐끔힐끔 쳐다보므로 무지하게 부끄럽다. 야쿠르트 대 주니치 전 때처럼 텅텅 비어있으면 나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아카사카에 있는 베르비라는 패션 빌딩의 대기실 의자에 부르퉁한 얼굴로 앉아있을 때에 아내의 쇼핑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 적도 있다. 이때는 젊은 남자로 무라카미 씨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프로야구 뉴스의 인터뷰 같다. 내친 김에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로폰기에서 젊은 커플이 말을 걸어온 적도 있다. 오차노미즈의 메이지 대학 앞과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 2층, 후지사와의 세이부 백화점과 오타루의 길모퉁이에서도 한 번씩 오타루에서 만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는 내 책이 비교적 많이 읽히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오타루역 앞의 상점가에서 나 같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정말 감탄하고 말았다.
그런 연유로 해서 하나 둘 꼽아보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6년 동안 거리에서 안면 없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온 것은 전부 8번이다. 대개 1년에 한 번 남짓한 비율인데 이 말을 걸어온 빈도가 나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수치인지 적은 수치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옛날에 모 가수가 살고 있는 맨션 옆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차에서 현관까지의 10여 미터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필시 팬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심야 1시가 지난 주위에 사람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을 때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였다. 유명인이란 상당히 기묘한 인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모양이다. 탈모와 스트레스. 며칠 전 어떤 주간지로부터 나의 20대라는 난에 싣고 싶으니 20대 시절에 찍은 사진을 한 장 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20대에 찍은 사진이라고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뒤적이다 보니 5-6장 정도가 나왔다. 그런데 불과 10년밖에 안 된 사진을 보고 발견한 사실인데 20대 시절보다도 지금이 확실히 머리숱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헤어스타일이 달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아도 지금이 더 머리숱이 많다. 부푼 데다가 밀도도 높다. 이발소에 다니는 횟수도 전보다 잦아졌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머리숱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친구들은 옛날에 비해 머리를 쓰지 않게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냐? 하고 쉽게 말해버리지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소설이라고는 해도 소설을 쓰기 위해선 역시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야 하고 머리를 쓰면 스트레스도 쌓이게 된다. 문단이라든가 업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대부금도 있으니 작가라고 해서 느긋하게 마당에 내려앉은 참새나 바라보며 벌써 봄인가라는 말이나 하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지는 않다. 나라고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어려움이 외모에 반영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내 머리숱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전업작가가 되고 나서부터이다. 그렇다면 전업작가가 된 게 내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 머리숱이 많아진 비밀도 저절로 풀릴 것이다. 몇 가지 변화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쿄를 떠나 교외에서 살게 되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 셋째,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넷째,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스스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매일 운동을 하게 되었다. 여섯째, 접대로 마시는 술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물론 머리숱이 적어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머리카락의 상태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뒤집어 말하면 등골 빠지게 소설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한때 5년쯤 전의 일이지만 나 역시 머리숱이 상당히 준 적이 있었다. 그 무렵에는 사업상 이런저런 말썽이 많아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몹시 피곤하다. 그 때문에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조금씩 빠졌었다. 욕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으면 욕실 바닥의 배수구엔 언제나 기가 찰 정도로 많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나는 워낙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이윽고 목욕을 하고 거울 앞에 서면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약간 보일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는 사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머리숱이 좀 준 거 아니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자 나도 꽤 머리를 의식하게 되어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헤어 토닉으로 정성껏 두피를 마사지하기도 했다. 탈모라든가 발기부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후자는 아직까지는 관계없지만 비만이나 금연과 달리 스스로 암만 노력해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당사자는 몹시 울적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란 참으로 잔인해서 본인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괜찮아. 요즘엔 가발도 잘 나온다고라든가 하루키 씨는 머리가 벗겨지면 벗겨진 대로 꽤 귀여울 거예요 라는 둥 정말 집요하다. 어느 한쪽 귀가 잘라져 나갔다거나 하는 얘기라면 모두들 안 됐다고 동정하지 앞에서 놀리거나 하지는 않을 테지만
탈모라는 건 구체적인 아픔을 동반하는 게 아니니까 진지하게 동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젊은 여자들은 자신도 머리가 벗겨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천진난만하다. 어머 세상에. 정말 벗겨지잖아. 어디 좀 보여줘요. 어머 두피가 보여. 와 싫다 싫어라는 식으로 이런 때는 정말 화가 난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귀찮고 불쾌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서서히 줄어들어 두세 달이 지날 무렵에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예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 이후로 머리카락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언젠가 또다시 어떤 연유로 해서 거대한 트러블에 말려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자질구레한 일에 안달복달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지도 않고 느긋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 공부 기피증과 공부 중독증.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쪽 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 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처음에 말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뉠 것이다.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타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다. 그러니까 강연 의뢰라든가 문화교실의 소설 작법 강좌를 맡아달라는 의뢰 같은 게 들어와도 언제나 사양하고 있다. 세상에서 뭐가 불행하니 어쩌니 해도 가르치는 게 서툰 사람이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할 때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 나한테 소설 작법을 배운 사람이 훗날 도대체 어떤 소설을 쓸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가르치는 쪽도 불행이지만 배우는 쪽 역시 대단히 불행한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는 문학 창작과 크리에이티브 코스라는 게 있어서 작가가 학생들에게 소설 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나도 실제로 본 건 아니므로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자신이 쓴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교수인 작가가 학생들의 작품을 체크하고 고쳐쓰기 위한 충고를 해준다고 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학생들이 전업 작가와 접촉하여 실전적인 충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작가의 수입이 안정된다는 데 있다. 교수로서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으니 작가는 여가 시간을 자신의 창작 활동에 쏟을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교육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나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본 대학에도 어느 정도 이런 코스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에게는 펑 무리한 얘기지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작가와 배우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하나가 되면 그 나름대로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대학의 강의실 같은 데서 어떻게 소설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은 너무 편협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법이고 그 장소가 대학의 강의실이라 해서 부적당한 건 아니다. 하긴 나 자신은 학교란 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더러 상당히 반항심이 강한 학생이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던 기억밖에 없고 고등학교 3년은 마작을 하거나 여자들과 놀러 다니는 사이에 지나갔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학원 분쟁으로 그것이 일단락지어질 무렵에는 학생 신분에 결혼을 해서 그 후로는 생활에 쫓기느라 지금 생각해보면 꼼짝 않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공부를 했던 적이 전혀 없다. 특히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7년 동안이나 다녔지만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무엇 하나 배운 게 없다. 와세다 대학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아내뿐인데 배우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와세다 대학의 우위성을 입증하는 건 아니다. 내가 매사에 배우기를 좋아하게 된 것은 대학을 나와 이른바 사회인이 되고 나서부터이다. 어쩌면 그것은 학창시절에 정신없이 놀기만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원래 성격상 학교란 제도가 맞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르며 아니면 원래 나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타입인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일하는 틈틈이 짬이 나면 내가 좋아하는 영어 소설을 열심히 번역하거나 친구에게 불어를 배우거나 하면서 지냈다. 그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자 노력했다. 남의 얘기를 듣는 건 꽤 재미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그 중에는 과연 그렇군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생각도 있고 전혀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생각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무의미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해도 잘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 위에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먼저 한 걸음 물러나 이야기를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대개의 사람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얘기해준다. 당시에는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지만 훗날 소설을 쓰는데 이런 학습 경험은 무척 도움이 되었다. 이런 건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건 내 생각이지만 젊을 때 지나치게 공부를 하면 어른이 되어 공부 기피증에 걸리게 되거나 반대로 공부 중독증에 걸리게 되지 않을까? 공부 기피증이란 학창 시절에는 무턱대고 그저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나온 다음부터는 뒹굴며 텔레비전만 보는 증상이고 공부 중독증이란 좌우지간 뭔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는 증상이다. 뭐 그런 건 어차피 남들이 사는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좋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 시절에 실컷 놀았던 사람 쪽이 훨씬 좋다. 오디오 스파게티. 간혹 신문이나 잡지를 읽다 보면 이런저런 것이 발견되거나 발명됐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 그 중에는 와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도쿄대학 이학부의 XX 박사는 일본 원숭이의 뇌하수체를 전기적 처리에 의해 계층화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것은 물론 엉터리로 지어낸 얘기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설령 와하고 감탄하게 되는 유의일이라도 그게 어떤 원리에 입각하여 어떠한 단계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이르면 나로선 도통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옛날부터 화학이나 물리에는 굉장히 약했던 것이다. 이런 발명 및 발견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이론적 고찰 및 시행착오가 있은 후에 3. 발명 및 발견에 이른다. 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1과 3은 대충 이해할 수 있어도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어서 2. 얼렁뚱땅 3. 이러한 것이 생겨났다. 라는 정도의 인식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 요컨대 비디오를 예로 들면 4. 영상을 테이프에 간단히 녹화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 5. 얼렁뚱땅 6. 비디오가 생겨났다. 라는 식이다. 비디오가 어떤 원리로 성립되어 있는지 나로선 전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나는 비디오를 별다른 지장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제법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와트의 증기기관이나 마르코니의 전신장치라든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정도라면 나도 어떻게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얘기가 그 이후의 테크놀로지에 이르면 내게 있어서는 거의가 어둠 속 저편에 묻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건 결코 안이하게 동료 의식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 한 사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가령 모두들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 3천엔만 내면 손쉽게 살 수 있는 포켓형 계산기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작은 물건이 루트 13 곱하기 루트 271을 계산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나처럼 이건 원래 이런 거니까 하고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한 이른바 절대 군주제 같은 체제하에 놓여져 있는 셈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측면 같은 새로운 발명 내지는 새로운 발견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모두들 이게 무슨 일일까? 라든가 잘 모르겠는데 하며 와글와글 떠들다가 그래도 어쨌거나 임금님 어명이시니까 틀림없을 거야 라는 말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다. 적어도 기술에 관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 같다. 나는 현재 집에 2대의 레코드 플레이어와 3대의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 1대의 FM 튜너와 2대의 VTR, 1대의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3대의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를 테이프 셀렉터에 연결하고 VTR과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를 비디오 셀렉터에 연결한다. 그리고 비디오 셀렉터에 FM 튜너의 출력선을 꼽아 하이파이 녹음을 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을 오디오 테이프에 더빙할 수 있도록
비디오 셀렉터의 출력선을 테이프 셀렉터에 꼽는다. 그러고 나서 FM 튜너의 전원을 오디오 타이머에 꼽아서 하고 생각하다 보면 도중에 뭐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레코드를 들으면서 FM 방송을 비디오 데크에 녹음하고 그것을 동시에 카세트에 더빙하는 게 가능한가? 따위의 질문을 받으면 잠시 생각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뿐더러 내려진 결론도 대개는 틀리기 일쑤이다. 배선을 메모한 종이를 뚫어져라 들여다봤자 머리만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집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노력은 아예 포기한 터라 오디오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가장 곤란한 건 이사를 할 때다. 기계를 늘어놓고 배선을 다시 하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린다. 그러니까 이 출력선이 이쪽 입력선으로 가고 라며 낑낑거리다 보면 점점 어째서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고교 시절에 처음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었을 무렵에는 세계가 훨씬 단순했다. 플레이어와 스피커를 통합 앰프에 연결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고 그 다음은 느긋하게 음악을 듣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스파게티 5인분을 바닥에 퍼질러 놓은 것 같은 코드 더미에 쭈그리고 앉아 악전고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체 뭐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미안, 실수였어.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게 된 이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다. 하긴 글을 쓰기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렇게 통감할 필요도 없지만 글을 쓰기 전에는 대부분의 잘못은 미안해, 실수였어 하고 넘어갔다. 상대방도 정말 어쩔 수 없군 하는 정도로 넘어가 주었다. 그러나 글을 쓰면 실수란 것이 확실하게 흔적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 실수를 깨달았더라도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하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며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암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는 해도 이건 너무 골치 아프다. 그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 아닌가 한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트집 잡으며 어이, 너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맞지, 그랬었잖아 하며 빈정대는 일은 일단 없다. 덕분에 14년 동안 그런대로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 문장상의 실수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번역이다. 여하튼 원본이 있으므로 나보다 어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치밀하게 원본과 번역문을 맞춰보면 자잘한 실수 같은 건 얼마든지 나오게 된다. 얼마 전 가스시카 구에 사는 모리시타 씨라는 사람이 엽서를 보냈는데 당신의 번역 중에는 2주가 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주를 잘못 옮긴 게 아닙니까? 라고 지적해 주었다. 이것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잘못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후에도 부끄럽지만 21을 30일로 옮긴 적도 있고 볼드와 볼드를 혼동해서 번역한 일도 있다. 어째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학창시절 답안 용지에 사소한 실수가 많으니까 다시 잘 보도록 하고 몇 번이나 쓰어져 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성향은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런 말을 쓰면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어를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끙끙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조마조마한 부분을 어찌어찌 통과해서 비교적 평탄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후유하고 한시름 놓다가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다. 물론 나중에 원본과 번역문을 몇 번이고 다시 맞춰보긴 하지만 이런 데서 실수를 했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몇 번이나 체크를 해도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난처한 일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식은땀이 흐른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을 것까지도 없이 나 자신이 오역을 나중에 퍼뜩 깨닫는 경우가 있다. 밤중에 이부자리에 들어가 불을 끄고 멍청이 누워있을 때에 틀렸어. 그건 실수야. 하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지 않아 저지른 실수라기보다는 좀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진 잘못일 때가 많다. 따라서 전자보다 식은땀의 양도 훨씬 많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부주의해서 저지른 무수한 실수들을 잔뜩 모아 그것을 병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꽤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문장뿐만 아니라 나는 일상생활의 온갖 측면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변을 봐야지 하고 화장실에 갈 생각이었으나 잘못해서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대로 방에 돌아와선 이상한데 아직 소변이 마렵잖아. 몸 상태가 안 좋은 걸까? 하고 의아해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 거에 비하면 21을 30일로 번역하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전철 시간표나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편집자가 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번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때때로 심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나는 데이터를 구사하여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타입의 글쟁이도 아니고 모델 소설이나 논픽션도 쓰지 않아 그 일로 특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없으므로 대개의 실수나 사실 오인은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만다. 며칠 전 아키시마 시의 오카무라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하루키 씨의 소설 중에 폴크스바겐의 라디에이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투서가 모 잡지에 게재된 걸 알고 계십니까? 하는 편지를 받았다.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분명히 폴크스바겐에는 라디에이터가 없는 듯하다. 영락없는 나의 실수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느냐 하면 그러기는커녕 웃으며 넘겨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설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세계에서는 화성인이 하늘을 날아다녀도 코끼리를 축소하여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폴크스바겐의 라디에이터가 붙어 있어도 베토벤이 교향곡 11번을 작곡했다 해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렇구나. 이건 폴크스바겐의 라디에이터가 붙어 있는 세계의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주면 나는 굉장히 기쁠 것 같다. 그래도 역시 실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실한 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영문판 핀볼 1973에서는 그 부분을 제대로 고쳐놓았으니까 그쪽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 책 소개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독서 이력서. 요즘에는 옛날에 비하면 서점을 찾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다. 왜 서점에 가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스스로 글을 쓰게 된 데 있다. 서점에 내 책이 나열돼 있는 게 왠지 모르게 쑥스럽기도 하고 나열돼 있지 않으면 이건 역시 곤란한 일이긴 하지만 해서 서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말았다. 집안에 책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탓도 있다.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몇백 권이나 되는데 그 위에다 쌓고 또 쌓는 것이 어쩐지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 쌓여있는 책 더미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면 서점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을 사 모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웬일인지 이게 전혀 줄지를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형편이다. 블레이드 러너는 아니지만 정말이지 나도 독서용 복제인간 같은 게 갖고 싶다. 복제인간이 부지런히 책을 읽고 주인님 이건 좋습니다. 읽으셔야만 합니다라든가 이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요약해서 가르쳐주면 나도 무척 편하겠다. 딱히 복제인간이 아니더라도 활력이 넘치고 한가한 데다 책에 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좀처럼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 서점에 별로 가지 않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국 소설을 번역한 신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도 있다. SF라든가 추리물이라든가 모험소설 같은 건 꽤 많이 번역되지만 이런 번역물들은 읽을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어서 어지간한 나도 한때는 무턱대고 읽어댔었지만 요즘에는 별로 읽지 않게 되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순수 문학을 번역하여 발행한 수는 극히 적다. 순수 문학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팔리지 않습니다라고 출판사 사람들은 구실을 갖다 대지만 어쨌거나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 자신의 독서 시간이 대폭 짧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 최근 출판사 사람들과 만나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요즘 젊은이들은 느긋이 앉아서 책을 읽을 줄 몰라요라며 투덜거리고 나 역시 맞장구를 치며 그래요. 참 큰일이군요 하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별로 책을 읽지 않게 된 것이다. 10대 시절에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과 장크리스토프 전쟁과 평화와 고요한 동강을 3번씩이나 읽은 것을 돌이켜보면 아주 먼 옛날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당시에는 좌우지간 책이란 건 양만 많으면 그저 기뻤고
죄와 벌 같은 건 페이지가 적어서 불만이었을 정도였다. 그 당시에 비하면 한 권의 책을 꼼꼼하게 읽게 되기는 했어도 독서량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오로지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독서 이외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그 악영향으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만 것이다. 가령 조깅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음악을 듣는데 2시간, 비디오를 보는데 2시간, 산책을 1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책을 읽을 시간 따위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건 진짜다.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할 때는 한 달에 몇 권이나 눈을 부릅뜨고 읽지만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도무지 읽지 않는 형편이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하기야 이런 상황 내지는 경향에 빠져버린 사람이 결코 나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다지 책을 읽지 않게 된 것도 역시 독서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대폭 할애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나는 추측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하니 갑자기 너무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꽤 시간이 남아돌아 할 수 없군 책이나 읽을까 하는 기분이 지금보다는 비교적 쉽게 들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비디오도 없었고 레코드도 상대적으로 비싸서 그렇게 많이 살 수 없었으며 스포츠도 오늘날만큼 유행하지 않았다. 당시의 분위기도 매우 이론적이어서 어떤 유의 책을 일정량 이상 읽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풍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뭔데요? 그런 거 읽지 않았어요. 난 몰라요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한다. 그 외에 할 일도 잔뜩 있는 데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매체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결국 독서라는 것이 두드러진 신화적 매체였던 시대는 급속하게 종식되고 만 것이다. 오늘날 독서란 수많은 각종 매체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 그것은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그렇듯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닐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교양주의적, 권위주의적 풍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정말로 사라져가고 있는 거겠죠. 한 사람의 글쟁이로서는 책이 별로 읽히지 않게 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섭섭한 한편 우리 출판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 의식과 체질을 전환하여 새로운 지평에서 새로운 종류의 우수한 독자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한숨만 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술을 혼자 마시는 습관. 나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다. 집에서도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를 보면서 맥주나 위스키, 와인을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고 혼자 밖에 나가서도 훌쩍바 같은 데 들어가 두세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물론 나는 자폐증은 아니니까 일전에 3년 만에 업계의 파티에 참석했더니 모 여성 작가가 어머나 무라카미 씨도 파티에 다 나오시네요. 자폐증이 아니셨네 하며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며 술을 마시는 일도 있다. 그러나 횟수로 따져보면 혼자서 마시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원래 친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 지방의 소도시에 살고 있는 탓도 있다.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자폐증 같은 건 아니다. 내가 자폐증이라면 무라카미 류 씨는 자개증이다. 하긴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셔도 결코 필립 멀로우라든가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처럼 딱 작정하고 조용히 앉아 분위기를 잡으며 마시는 건 아니고 그저 멍청이 술을 마신다. 조용히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과 멍청하게 혼자서 술을 마시는 건 한눈에 척 보기에도 상당히 다른 것이다. 한신 타이거스를 놓고 얘기하자면 마유미와 오카다 선수 정도로 다르다. 가짜는 말도 하지 않고 트렌치 코트 깃도 세우지 않고 물끄러미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멍청하게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쓸쓸한 눈으로 마티니를 마시고 계신 분께 내가 한 잔 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는 여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날 턱이 없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멍하니 있는가 하면 우선 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차가 몹시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상시 바깥 세계에 있을 때는 나는 양쪽 눈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양쪽의 상을 인위적으로 물론 극히 자연스럽긴 하지만 일치시킨다.
그러나 술집에 들어가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할 때는 그 근육을 이완시켜서 말하자면 오카다 현상이 생겨 얼굴 전체가 멍청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은 왜 나만 보면 항상 그렇게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야단을 맞는다. 그러나 나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긴장을 하고 있으란 법은 없자는가.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전부터 꽤 오랫동안 술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바텐더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드에서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게 마련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많다. 상대방은 손님이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아무래도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런 하드보일드 풍의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침착할 수가 없다. 종종 유리컵을 깨거나 칵테일의 배합을 잘못하거나 한다. 그러니까 나는 손님으로서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멍청하게 있는 쪽을 택한 것이다. 멍청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이란 바텐더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객이다. 어찌됐건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술을 마시는 버릇이 들어버리면 여자가 옆에 앉아 얘기를 하는 바 같은데 들어가는 게 무척 난감한 것이다. 일단 눈도 긴장시켜야 할 뿐더러 화제를 계속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대체로 처음 대면한 사람과는 거의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격인 것이다. 며칠 전 호텔에 투숙해 일을 하고 있는데 밤 11시 무렵에 맥주가 마시고 싶어져서 훌쩍 거리로 나섰다. 호텔의 바에서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쩐지 거리의 등불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득 눈에 뜨인 스낵바 같은 곳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자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맥주를 날라왔다. 이거 잘못 들어왔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려니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짤막한 드레스를 입은 20살 정도의 아가씨가 와 내 옆에 앉더니 안녕하세요, 혼자세요? 하고 물었다. 이럴 땐 정말 눈앞이 아찔하다. 나로서는 일의 긴장을 풀기 위해 혼자서 멍하니 맥주를 2~3병 마시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런 때 옆에 이 방면의 달인이자 대가인 안자이 미즈마루 씨가 있었다면 레슬링을 할 때처럼 재빨리 교대를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혼자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술집에서 여자와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난처한 경우는 직업이 뭐냐고 물어올 때이다. 상대편 역시 처음 만나는 사람과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날씨 얘기 다음에는 직업을 화제에 올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일을 끝내고 느긋하게 쉬려고 오는데 나로서는 술을 마시면서 일 얘기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자유업 같은 건데 하고 얼버무리다 보면 화제가 금방 동이 나고 만다. 야구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자리에서 야쿠르트 스왈로즈 얘기를 해봤자 분위기만 침울해질 뿐이다. 그럭저럭 별로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없이 맥주를 3병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나도 피곤했지만 상대방 여자도 무척 피곤했을 것이다. 참 안 됐다 싶다. 문득 생각이 났는데 뜨개질 바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여자들은 묵묵히 뜨개질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손님이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는 형식의 바 말이다. 뭘 뜨죠? 장갑이요. 이런 느낌이라면 나도 차분히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맥주가 좋다. 옛날에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을 무렵에 당시 잡지 태양의 편집장이었던 아라시야마 고자부로 씨에게서 무라카미-군. 자네는 늘 맥주만 마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젊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맥주에서 다른 술로 기호가 바뀔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네, 그렇습니까? 하고 그때는 반신반의하며 대답했지만 확실히 그로부터 6년 남짓 지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주량 중에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맥주를 마시는 양 자체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위스키나 와인을 더 많이 마시게 된 것이다. 나는 젊었을 적에는 별로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지만 워낙 위가 튼튼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평균적이거나 평균을 훨씬 넘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일 하나가 끝나고 술잔을 기울일 때의 기분이란 분명 인생에 있어서의 작은 행복이다.
외국 속담에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세 가지밖에 없다. 식전에 술 한 잔과 식후에 담배 한 대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꽤 설득력이 있다. 하긴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이를 먹고 주량이 늘었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와 같은 연배인 사람들 대부분은 속에 무슨 탈이 나서 아니, 난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없어서라며 두세 잔으로 그만둔다. 젊었을 때 주량이 샜던 사람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 정열적인 투수가 어깨를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너무 마셔대서 내장이 피폐해져 버린 것이다. 게다가 30대 후반에 접어든 셀러리맨의 대개는 관리직의 지위에 올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처자식에 대한 책임도 있으므로 비교적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인생이란 마시고 싶은 만큼 실컷 마실 수 있는 때가 황금기다. 시부야역 앞 같은 데서 단숨에 술을 마신 뒤 왁자지껄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 중 반쯤은 앞으로 1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머니에 위장약을 숨겨놓고 술을 마시겠지 하고 상상한다.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그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게 느껴져 제법 정취가 있다. 하긴 나에게도 학창시절에 하루가 멀다 하고 술집에서 술을 퍼마셨던 시절이 있었다. 대개는 싸구려 정종으로 그것을 벌컥벌컥 마셔대니 당연히 뒤끝이 안 좋았다. 누군가가 형편없이 취해 나동그라지면 대학 구내에서 미제타도라고 씌어진 플래카드를 들고 와 그것을 들것삼아 하숙집까지 옮긴다. 한 번은 옮기는 도중에 플래카드가 찢어져 친잔소 옆 계단에다 신나게 등을 부딪힌 일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런 얼빠진 소동도 한 넉 달쯤 가다가 끝이 나고 그 이후로는 모두들 와글와글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그 덕분에 나는 나의 그 튼튼한 위를 한층 광을 내가면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고 술을 마셔도 뒤끝이 안 좋은 일도 없고 명치 언저리가 쓰린 일도 없다. 실제로 볼 수가 없어서 유감이지만 내 위는 제법 괜찮은 색깔의 돌고래처럼 매끌매끌하고 생기가 있을 것 같다. 바다에 풀어주면 어딘가로 헤엄쳐 가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술 얘기로 돌아가서 나는 지금은 정종이란 걸 거의 마시지 않는데 이것은 학창시절 내내 정종으로 줄곧 고생을 하던 후유증 때문이다. 그 책임은 100% 내 쪽에 있지 정종 탓이 아니다. 만약 정종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다면 나는 일절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그 죗값을 치를 생각이다. 그와 반대로 맥주 나라에 가면 나는 필시 VIP급 국빈으로서 대우받을 것이다. 개인적인 소모량만 해도 굉장하고 소설 속에서도 꽤나 맥주를 지지하고 선전해왔다. 내 소설을 다 읽고 나자마자 곧장 가게로 달려가 맥주를 사왔다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 소설의 질이야 어찌됐든 적어도 어떤 종류의 효용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와인은 최근에 꽤 마시게 되었고 지금도 부동액 소동에 아랑곳 없이 열심히 마시고 있다. 원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몇 번인가 꼬임에 빠져 야마나시에 있는 양조장을 들락거리다 보니 푹 빠지게 되어버렸다. 그렇다곤 해도 내가 마시는 와인은 그리 고상한 건 아니고 가장 싼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사와서 페리에를 섞고 거기에 레몬즙을 짜 넣어 주스 대신으로 꿀꺽꿀꺽 마시는 퍽 엉망진창인 와인이다. 그러나 이게 또 꽤 맛있다. 리처드 브로티건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가로의 푸어보이 보틀 같은 건 겉보기에도 와일드해서 그런 목적에는 딱 어울리는 것이다. 느긋하게 음미하며 마시기엔 로트실트의 붉은 와인이 최고지만 이건 한 병에 2만 엔 이상이나 가니 그렇게 자주 마실 수는 없다. 위스키는 비교적 값비싼 것을 좋아해서 외국에 갈 때마다 시바스 리가라고 와일드 터키를 면세점에서 사와서 주로 온더록으로 마신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빈 병, 빈 캔을 한 달엔 한 번밖에 수거하지 않는다. 그때 한 달에 걸쳐 마신 와인이나 위스키 병, 맥주 캔을 지정된 장소까지 들고 가는데 이게 또 상당한 양이라서 양손에 봉지를 들고 2번 정도 왕복해야만 한다. 그러니 그때마다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체크하는 이웃 아줌마가 무라카미 씨도 굉장한 술꾼이군요 하며 질린 표정을 짓는다. 매달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몹시 고통스럽다. 최근에는 어찌된 일인지 정종이 굉장히 좋아져서 대낮부터 국수집에 앉아 조금씩 마시는 횟수가 늘었다.
미즈마루 씨의 말에 의하면 그건 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이라는데 정말일까? 나와는 무관한 정치의 계절.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거 때 투표란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고 물어도 한마디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서 글쎄, 어째서일까요? 하고 어물어물 넘기고 마는데 좌우지간 투표는 안 한다. 그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표는 안 한다. 정치적 관심이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표는 안 한다. 얘기에 따르면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서 법률로 정해놓았고 명백한 이유도 없이 기권을 하면 모든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한다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투표를 하지 않아도 일단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느 쪽이 제도로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내 주변에도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어째서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들의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첫째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 둘째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선거의 내용 자체가 매우 수상쩍은 데다 신뢰감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대에는 가두 시위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 시종일관 선거 따윈 기만이다라는 선동을 믿어왔으므로 나이를 먹고 제법 안정이 되었어도 고분고분하게 투표소에 가질 않는 것이다. 정당의 선거 운동과는 무관하게 한결같은 신념으로 지내왔다는 생각도 든다. 넌 그때 뭘 했는데 하고 물으면 무얼 했는지를 거의 기억할 수 없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선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뭔가 명확한 쟁점이 있고 현재의 정당들이 하고 있는 선거 운동의 도식 같은 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투표를 하러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기권이 많은 것은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나는 그런 경우를 제공할 수 없었던 사회 시스템 그 자체 속에 민주주의의 쇠퇴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칙론을 앞세워 기권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는 건 잘못일 것이다. -4와 -3 중 한쪽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까지 가라고 해봤자 난 안 간다. 그런데는 지바에서 살았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다. 내가 마당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는데 동네 반장격인 아줌마가 밭에서 갓 뽑은 시금치를 들고 와서는 저기 말이죠. 이 근처 사람들은 모두들 아무개 씨한테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했다.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네, 그렇습니까? 하자 그 아줌마는 아무개 씨한테 표를 던지면 도로 정비라든가 하수구 청소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라고 말하며 시금치를 두고 돌아갔다. 내가 그것이 투표 의뢰라는 걸 안 것은 얼마 지나서였다. 그때는 허참 과연 지바로구나 하고 감탄했었다. 나는 여러 지방에서 살아봤지만 시금치로 투표 의뢰를 받은 곳은 지바 말고는 없었다. 물론 시금치는 맛있게 먹고 투표를 하러 가지는 않았다. 나야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하수구 청소 같은 건 해주는 게 당연하다. 경험상으로도 아무개 씨에게 투표를 하기보다는 매일 시청에 전화를 걸어 불편을 호소하는 게 빠르고 올바른 절차인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투표를 하러 가기가 더더욱 싫어진다. 지바에서 사는 것 자체는 무척 즐거웠지만 말이다. 그러나 내가 이대로 투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일생을 마치고 말 것이냐 하면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직감에 지나지 않지만 금세기 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중대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싫어도 스스로 입장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다양한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전환되어 무엇이든 적당히로는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 역시 영화 빅 웬즈데이의 라스트 신처럼 투표 용지를 손에 들고 투표소로 향하게 될지 모른다. 뭐 이건 단순한 예측일 뿐이고 내가 하는 예측의 대부분은 빗나가니까 대수롭지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머지않아 닥쳐올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든다. 이것은 1920년대의 미국과 그에 뒤따른 대공황에 관한 역사서를 읽어보면 오싹할 만큼 피부로 느껴지는 일이다.
미증유의 번영과 화려하고 호화로운 문화를 구가하던 1920년대의 미국은 하루아침에 와해되고 그 후로는 어둡고 무거운 나날과 전쟁이 찾아온다. 물론 서로 다른 두 시대와 사회를 포개어 놓고 보려는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경제적 번영의 밑바탕이 얄팍한 점이나 흥청망청되는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부의 편중 상황을 보고 있으면 1920년대의 미국과 현시대 사이에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수많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저 대공황에 필적하는 크래시 붕괴가 닥친다면 당시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방만한 문화 주변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은 어쩌면 나도 그중 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날려 가버릴 것이 눈에 훤하다. 내가 이런 말을 해봤자 별설 등력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슬슬 그러한 크래시, 가치 붕괴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재확인해야만 할 시기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고소 공포증. 나는 높은 곳이라면 딱 질색이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아마 죽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에 가면 허리깨가 찡한 게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런 나에 비하면 아내는 높은 곳을 밥보다 좋아해서 함께 여행을 가기라도 하면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한 발로 서 있기도 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런 행동을 나로선 이해할 수 없다. 단순히 남이 싫어하는 짓을 굳이 하려 드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은 곳이라고 해서 어디든 다 무서워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같은 높이라도 산이라든가 절벽같이 자연적으로 생긴 높은 곳은 빌딩이라든가 탑 따위의 위에 비하면 그다지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만 무섭지가 않은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뭐니 해도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높은 곳이다. 내 책의 표지 그림을 자주 그려주시는 사사키 마키 씨의 집도 고층 아파트의 9층인가 10층인데 나는 그곳에 가는 게 굉장히 겁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뻥 뚫린 바깥 계단을 한층 내려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안쪽 벽에 찰싹 달라붙어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가고 있으며 매번 담당 여성 편집자가 무라카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며 눈을 흘긴다. 옆에서 보면 분명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야? 겠지만 어쨌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공포의 질을 설명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하긴 나 역시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그런 류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어이 저것 봐. 전기톱에 손목이 날아갔어 하고 놀려대니까 남의 말을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가장 겁났던 곳은 빈에 있는 성 슈테판 사원 위였다. 그때도 나는 전혀 그런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아내가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올라가 보자고요. 사람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야 돼요 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길래 그럼 어디 한번 하는 생각으로 그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았다. 클른 대성당에 올라갔을 때는 계단이었기 때문에 도중에 겁이 나서 도로 내려왔지만 엘리베이터는 그럴 수도 없었던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곳은 바람이 횡횡 부는 깎아지른 듯한 지붕 위였다. 더욱이 한 번 아래로 내려간 엘리베이터는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물론 지붕을 따라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가 쳐져 있기는 했어도 나로서는 그런 울타리 따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얼어붙을 듯한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와서 도무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무서움을 느껴야 하는 거라면 인간은 진보 같은 거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공포도 하나의 재산이다. 공포를 느끼지 않으면 훌륭하고 느끼면 바보라고 단편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유럽의 오래된 건축물에는 꽤 무서운 곳이 많다. 특히 클른 대성당은 하늘에 닿을 듯이 뾰족하게 치솟아 있으므로 실제로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어중간한 고층 빌딩의 옥상 같은 데보단 훨씬 스릴 있을 뿐더러 공포의 질도 높다. 비교 문화론을 펴려는 건 아니지만 성 슈테판 사원 지붕 꼭대기에서 느끼는 고소공포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느끼는 고소공포와는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도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럴 시간만 있다면 전 세계의 이런저런 높은 곳을 둘러보고 고소공포의 시점에서 본 고소문화론 같은 걸 써보고 싶을 정도이다. 이런 글은 단연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따금 어째서 세상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아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 무서워했던 기억이 없고 그렇다고 고소공포증이 혈통적으로 유전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 억압된 심적 트러블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딱히 짚히는 데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고소공포증이라는 병에 말려들게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이제 공포의 선택이란 무작위적인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즉 인간은 한두 가지 정도는 이른바 정신의 보호막으로서 공포가 필요하고 결국 그 대상은 무엇이든 괜찮다는 얘기이다. 나의 경우는 그것이 우연찮게 고소공포증이었던 것이다. 개 중에는 폐소공포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첨단공포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암흑공포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레이더스에 나오는 저 유명한 인디애나 존스도 뱀한테는 꼼짝을 못하지 않았나? 요컨대 공포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요인이고 그것이 불합리하면 불합리할수록 그 유효성은 커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주의 암흑 속에 두둥실 떠있는 바위 덩어리에 찰싹 달라붙어서 불안정한 생을 보내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못한다는 상황 쪽이 나로서는 더 없는 공포인 것이다. 피사의 사탑도 3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건 공포였다. 독서용 비행기. 요즘 별로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는 글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쑥스럽지만 요 한 달 동안 꽤 많은 책을 읽었다. 일상적인 얘기를 글로 쓰면 이런 식의 일이 종종 일어난다. 담배를 끊은 지 2년 몸 상태가 무척 좋다고 쓰자마자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거나 넥타이를 매는 건 1년에 2~3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쓴 직후에 연달아 3번이나 넥타이를 맬 처지에 놓이거나 하는 식이다. 무책임하다고 하면 무책임한 일이겠지만 뭐 세상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다. 어째서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요 한 달 동안 전철이나 비행기를 탈 기회가 꽤 많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는 이동이 많으면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이다. 우선 남반구 항로의 비행기로 도쿄, 아테네 사이를 왕복했으므로 그동안 책을 3권 읽었다. 존 어빙의 워터 메서드 맨과 닥터로의 다니엘 서와 존 고어즈의 해미트다. 남반구 항로의 유럽행 비행기는 몸도 마음도 위장도 죄다 기진맥진하게 되지만 적어도 책만큼은 잘 읽히게 된다. 워터 메서드 맨은 3년인가 4년 전에 읽었을 때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맨 처음 읽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가프의 세계만큼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풍속소설을 토막낸 듯한 독특하고 와일드한 재미가 있어서 푹 빠져들게 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 더 재미있는 책이 좋은 소설이다. 하기야 2번이나 읽고 싶어지는 소설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지도 모르겠다. 닥터로의 다니엘 서도 워터 메서드 맨처럼 시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지만 한번 포인트를 포착하면 내 몸이 소설의 시간에 자연스레 감응하여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읽을 만한 소설이다. 고어즈의 해미트는 그런 풍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어 재미는 있었지만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은 만큼 다소 짜임새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경향이 있는 듯했다. 비행기 안에서 독서벽이 붙어버렸는지 귀국한 뒤에도 일하는 짬짬이 시간만 나면 핀천의 경매 넘버 49의 외침을 읽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영어로 읽어보려고 시도하다 좌절했던 소설인 만큼 번역본이 나온 것은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물론 핀천의 소설이니까 술술 읽힐 뿐더러 재미도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만큼 우스꽝스러운 소설도 흔치 않을 테니 흥미가 있는 분은 꼭 읽어보길 바란다. 그 다음에는 존 어빙의 신작 더 사이더 하우스 룰스의 후반부를 다 읽었는데 이 소설에 대한 감상은 도저히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므로 통과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스파게티 소설을 3권 크럼니의 댄싱 베어와 리처드 콘든의 여자와 남자의 명예와 마이클 지류인의 침묵의 세일즈맨이다. 스파게티 소설이란 것은 내가 만들어낸 말로 스파게티를 삶으면서 읽기에 적당한 소설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들 작품을 깔보는 게 아니다. 스파게티를 삶으면서도 자꾸만 손에 들게 되는 소설이라고 해석해주기 바란다. 세 권 중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명예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는 누가 읽어보라고 권하길래 류탄지 유 전집을 3권쯤 읽었다. 나는 일본 소설을 그다지 읽지 않으므로 류탄지 유라는 사람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고 몇몇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었다. 그러나 모리타 요시미스의 그로부터를 본 뒤로는 전전 일본 소설의 주인공은 모두 마쓰다 유사쿠처럼 느껴지고 말았다. 책을 읽고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마쓰다 유사쿠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영화는 무척 재미있었지만 또 한 권 저자인 스즈무라 가즈나리 씨가 보내주신 아즈기미, 무라카미 하루키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책도 읽었지만 이것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에 대한 평론서이므로 감상은 쓰지 않겠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쓰여진 글을 읽는다는 건 어쩐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 일이다. 아마도 나와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끔 독자들과 만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누군가를 대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마는 것이다. 한편 아내는 그동안 3권의 책을 읽었다. 앨리스 워커의 컬러 퍼플과 헨리에트 폰 슐러우 슈미트의 히틀러를 둘러싼 여인들과 키티 하트의 아우슈비츠의 소녀이다. 그녀가 도대체 어떤 취미와 목적으로 책을 선택하는지 지금까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 부부라 해도 그 사이에 가로놓은 골짜기는 어둡고 깊은 모양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읽는 책의 영역과 집사람이 읽는 책의 영역은 거의 겹치는 일이 없으므로 고작해야 랩크래프트 정도가 두 영역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서로가 제멋대로 좋아하는 책을 사모아 우리 집의 책은 늘어가기만 한다.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어떻게도 안 되리라.